네, 저희가 미국의 경기 흐름에 따라 좀 흔들리면서도 그동안 버텨는 왔는데 이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10월 첫 거래일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10월 증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에 앞서서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는 10월 시장은 어떤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매년 9월마다 우리 증시는 유동성 위축과 공포지 수급 등으로 꾸준한 약세장을 보여왔습니다. 미 증시는 연준의 비컷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다르게 코스피 지수는 2,600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9월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과연 10월에는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10월의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전망한 우리 증시의 10월 향방 살펴보시죠.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전망한 10월 코스피 밴드는 최소 2,450에서 2,850포인트입니다. 9월 코스피 예상 밴드와 동일한 수치인데요.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대신증권으로 하단을 2,4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또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이번에도 상상인 증권이었고요. 상단을 2,8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를 움직일 10월의 호재와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0월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5개 증권사 가운데 3개 증권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10월 초 국경절 전후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지준율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과 유동성 공급 정책이 본격화되는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와 관련한 호재 요인도 있었는데요. 미래셋 박희찬 센터장의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비롯한 빅테크들의 호실적을 꼽기도 했고,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은 반도체 비관론에 따른 낙폭 과대를 호재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백영찬 센터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개막에 따른 잠복 경기와 금융 우려가 완화된 점, 김영일 센터장은 유동성 환경 개선과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 외국인 선물 매수세 지속을 증시 호재 요인으로 꼽아줬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변수를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월 증시 변수로는 9월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 요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개 증권사 가운데 4개 증권사에서 변수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등락에 따른 시장의 민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접전지에서 지지율은 여전히 박빙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소극적인 주식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백영찬 센터장은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가능성도 짚었고요. 김영일 센터장의 경우 경제지표 민감도 상승,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과 반도체 매도세, 또 이승우 센터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시 변수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5대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10월의 유망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에도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5개 증권사 모두 반도체를 유망 섹터로 제시했는데요. 최근 급락에 따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점과 실적 기대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로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도 2개 증권사의 선택을 받았고요. 이어서 역시나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섹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인터넷과 방산, 뷰티와 금융, 조선기계, 화학 섹터도 10월 유망 섹터로 꼽혔습니다.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10월의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리서치 센터장들의 10월 시장 전망. 코스피 상단은 대체적으로 2,75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으로는 미국 대선, 유망 섹터는 반도체가 많이 꼽혔습니다. 상무님, 10월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500선 초중반 정도면은 그래도 주식시장의 어떤 하방이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밀리면 오히려 조금씩 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래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수가 회복할 수 있다. 변수가 워낙 많아서 뭐 딱 꼽기는 어렵겠지만 10월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오늘 아침에 뭐 뉴스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사실 이제 중동 문제가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동 문제, 그다음에 뭐 앞서도 주요 센터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10월 달에 그래도 저희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주목해 볼 만한 요인으로는 저희 한국은행이 과연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강하게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50bp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까지 경기를 어쨌든 살리겠다, 네.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뭐 지준율 인하, 뭐 재정 정책, 뭐 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써가면서 뭐 성장률 5% 목표를 어쨌든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달 들어서 저희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국내 내부적으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쓸 수 있는 국내 자체적인 어떤 그 부양에 대한 어떤 여력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이 좀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10월에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장의 우려들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지가 어떤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장의 가장 큰 변수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의 피벗, 금리 인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중동 갈등이 뭐 시작된 것은 꽤 됐지만 사실 그동안의 뭐 금융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봐야겠는데 지난밤에 좀 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암울해지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의견, 뭐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급격하게 반전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그동안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거는 일단은 뭐 유가가 워낙에 얌전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란도 뭐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격은 했습니다만은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러시아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알려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이제 다 알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보복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그 상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응이 지난 4월 달보다는 조금씩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 시장 전체로 봤을 때의 큰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그 7월 달에 이제 이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는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 개혁파로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이란의 어떤 그 돌발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와의 어떤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이란이 지금 당장 어떤 급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동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게 우리 증시에도 어쨌든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고요. 8월, 9월은 외국인의 매도가 뭐 지수에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 10월 외국인 수급 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최근 한 2개월 달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던 외국인들이 지난 2개월 동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9월 달, 10월 달까지도 이러한 우려들은 다소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셀코리아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파는 과정에서도 뭐 제약 바이오 같은 업체들은 사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한국 시장을 다 판다 이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워낙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중국 시장과 저희 시장이 완전히 따로 가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셀코리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 내 수급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볼 수 있는 변수는 바로 반도체 업황의 피크 논란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지난 추석 전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이 디램 시장,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어떤 피크 논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지금 당장은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래도 당분간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매도 우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요게 좀 끝나는 시점은 아무래도 3분기 이후에 한 그 10월이나 11월
당장 이제 10월 달, 이번 달부터 발표되는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연말, 요 정도 사이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나온 변수들 뭐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 우리가 그 임시 공휴일을 쉬는 사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추가 비컷 가능성 좀 일축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이제는 뭐 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지나갔다 네. 이렇게 좀 단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이제 연준을 비롯한 파월 의장이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의 둔화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용 둔화가 이게 이제 그 고용이라는 지표가 사실은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계속해서 나빠지기는 나빠질 텐데 이게 이제 속도를 가지고 빠르게 나빠졌을 경우에는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또 빠르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지난 그 어저께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의 뭐 채용 건수라든지 뭐 해고 건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고용을 아직까지는 좀 나빠지기는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천천히 나빠지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어서 결국 미국 연준의 고용 시장에 대한 판단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뭐 급격한 금리 인하를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완만한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그러한 입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의 그 시장 판단 여부,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동안에 뭐 증시에 충격을 줬던 미국의 ISM 제조업 PMI도 지난밤에 나왔었는데 여전히 뭐 기준선 아래에 있고 예상치에도 밑돌았고요. 이 부분 제조업 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이제 미국 그 제조업 지표가 사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달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 시장에서 엄청 놀래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었고 네. 지지난달에도 많이 좀 사실 빠진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컸는데요. 이번에 또 비슷하게 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급격한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융시장은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대부분 좀 많이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 경제 지표들이 어느 시점에 뭐를 계기로 해서 좋아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당분간은 ISM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다소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그래도 미국의 제조업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표가 사실은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재고가 줄면서 사실은 좀 그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에 재고가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재고가 없어서 생산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 앞으로 조금씩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어쨌든 지금 안 좋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하락 사이클 내지는 둔화 사이클의 중후반 정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후반부 또는 막바지를 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저희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아마 연말 내년 초가 되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가 연말 연초에 개선될 수도 있다. 금융시장은 미국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9월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나올 텐데요. 지난밤 나온 8월 구인 건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앞서 좀 언급은 해주셨지만 미국 고용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미국의 고용 상황은 사실 뭐 침체라기보다는 둔화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도 사실 요즘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이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한번 크게 겪어봤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기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해서 무슨 매출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을 뭐 엄청 자르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고용의 악화
그러한 고용 악화에 따른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뭐 구직 이직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견고하게 네. 나왔고 뭐 민간 고용 건수가 조금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수순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고용은 침체보다는 둔화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 지표라는 게 사실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만 어쨌든 한번 사람들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 다시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다시 안정을 찾기까지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따라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계속해서 좀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고용 침체가 아닌 둔화로 보고 계시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파월 의장이 추가 비컷 가능성 일축했지만 패드워치 보니까 그래도 40% 가까이 11월에 뭐 비컷이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던데 추가 비컷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천천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50bp로 시작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50bp 인하로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미국 경기가 나쁘진 않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미국 연준이 50bp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공포 내지는 시장의 불안을 더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 번 정도 비컷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한 25bp씩 꾸준히 좀 내리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비컷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비컷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 당선 이후에 일본은행 뭐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추가 청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은 금리를 좀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하고 일본의 물가 간의 괴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물가가 오늘 발표된 저희 물가가 이제 2%가 안 되는 1%대로 떨어졌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2% 초중반대, 그리고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도 2% 초반대, 저희보다도 일본의 물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도 일본의 물가가 아직 1%가 안 된다. 라는 거는 사실은 뭐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BOJ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게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보니까 해외 자산, 대외 자산이 너무나 많고 이게 뭐 말이 25bp 또는 10bp지만 워낙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10bp든 15bp든 25bp든 한 번의 금리 인하로서 자금의 어떤 큰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를 추가적으로 청산할 거다는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러한 청산 우려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부분은 이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7월 달에 BOJ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켰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BOJ 입장에서는 이번에 7월 달에 워낙 그 큰 홍역을 한번 당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의회에 가서 우에다 총리가 한번 된통 깨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뭐 아주 심각한 인상 내지는 연속적인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4분기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지난 7월에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 일본 중앙은행이 공격적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 불안을 야기시키면서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경기 회복 미뤄지면서 좀 어려웠다가 부양책 발표 이후에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르고요. 제가 느낌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 당시에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뭐 정책의 어떤 반전이라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발표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재정과 통화 정책을 같이 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은행의 재자본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어떤 부실에 대한 우려들을 막고 은행의 어떤 자본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이런 부양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좀 간헐적이고 간접적인 경기 부양과는 달리 굉장히 좀 강한 부양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영향력이 글로벌한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좋아지면 이머징 국가, 그다음에 뭐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보면 사실은 2021년 그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이후 또는 2018년, 19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이후에 중국의 공급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연결성, 관계성도 많이 줄어들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부양을 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가 같이 좋아지는 것들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좀 시차가 있든지 아니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이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약간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력하다. 다만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10월이고 3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합니다. 실적 시즌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디로 꼽고 계십니까? 예, 뭐 앞서도 그 여러 센터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좀 주목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인데요. 네. 결국 반도체가 피크를 쳤지만 결국 피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얼마나 견고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앞으로 4분기 주식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미 수출주,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아무래도 피크가 친 것은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에 다른 섹터 또는 뭐 예를 들면 중국과 관련된 주식 업종이라든지 또는 그 대미 수출에 가려져 있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던 내수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부진에서 실적들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다음 주 8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섹터들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섹터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투자 전략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중동 불안 때문에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고 네. 상대적으로 저희 국내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체감적으로는 훨씬 더 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월 달에는 그래도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 예를 들면 대미 수출주들보다는 대중 수출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주들 중에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들이라든지 화장품, 제약바이오 그리고 수출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다른 쪽에 조금 더 관심들이 좀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